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일본이 최근 6세대 첨단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평화헌법을 지켜야 하는 일본이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쇼를 벌이느냐?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 나라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순조롭게 개발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오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세 나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성능과 사양을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런 쇼를 벌인 것일까요? 일본 정부와 일본 방산업체가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베 정권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일본은 헌법을 수정하며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전투기 수출 승인도 보통국가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던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는 뉴스는 곧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외신들은 이것이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카다 카치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정부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자 헌법의 평화주의에 근거한 이념을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하며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 장비와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총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제공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현재 비밀리에 개발된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개정된 지침은 공동 개발할 전투기에만 적용되며 수출 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비살상 군사물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수품을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 내부에서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일본이 전투기 수출의 길을 열어놓은 이유는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나라 한국의 커지는 방산 위상을 보면서 한국에 뒤처지기 싫었고, 그래서 전투기 수출 가능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1년 폴란드에 KEK-9 등 각종 기갑 차량을 판매하는 등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냈고, 특히 작년에는 폴란드 외 수출이 68%나 증가하며 수출 대상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전투기 수출 역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뛰어넘어 2022년에 비해 321%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를 보면서 그간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방산 수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 방산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기껏 개발한 장비들도 일본 자위대에게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에 비해 제품 개발 시 채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업체는 방위성과 계약 시 평균 8% 정도로 이익률을 상정하고 있지만 재료비 급증 등을 이유로 실제 기업의 영업이익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은 방위산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을 눈으로 본 일본 정부는 다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업체 소멸이 자국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극을 받은 셈인데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방위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 일본 내 순수한 방산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면서 일본이 단시일 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계획은 아직 설계와 예산 확정 단계에 불과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그야말로 공허한 외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벌써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AI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고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한화가 오는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약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엔진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공장으로 지어집니다. 한화는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하면서 2030년 중후반까지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전투기급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 약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항공 엔진 분야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향후 무인기와 민항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AI와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핵심 기술인 엔진 일체형 전기 시동 발전기 ESG와 세라믹 복합 소재 개발 등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든든한 투자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사우디는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지난달 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했고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사우디는 여러 차례 GCAP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일본은 참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우디는 유럽 밖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얼마 전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알이 사우디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6세대 전투기가 시급한 사우디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F-21의 블록블라크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T-MUMT를 사우디의 긍정적인 반응에 한국은 곧 추가적인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사우디는 이미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공-2M SAM을 사우디 수출했는데 규모는 약 32억 달러, 4조 2,528억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는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세계 항공 수출 시장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대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자화자찬식 일제 통치를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일본 통치 시대의 달이 무너지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주요 도로의 다리를 대신해 약 90년 전 일본 통치 시대에 건설된 다리가 활용되고 있다. 오래된 다리가 강한 흔들림을 견딘 것에 놀랍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에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9일이면 3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여전히 대만에서는 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애도를 표하면서 도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언론은 고작 일제가 대만을 식민 지배한 90여 년 전 만든 다리 하나에 주목하며 이게 다 일제 식민지 덕분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미우리는 이 다리의 존재에 대만인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오래된 다리가 재이용되자 SNS에서는 일본이 탄탄한 인프라를 남겨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고 황당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일제의 대만 통치 시기에 만든 건축물이 지금도 대만 곳곳에 남아 음식점, 관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삶이 파괴된 현장에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배 통치를 그리워하는 듯한 기사를 올리고 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과거 식민지배 통치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위대의 공식 SNS 계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자위대의 망언이 다시 터진 겁니다. 지난 5일 일본 육상자위대 공식 SNS 계정에는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단어인 대동아전쟁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공식 SNS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매체가 이에 대해 보도하자 육상자위대는 지난 8일 마지못해 이 글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는 분명히 대동아전쟁이란 표현을 금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도 공문서에 이 용어를 쓰지 않아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공식 계정에 이 표현을 다시 썼다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는커녕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해 자위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대만을 보면서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혼란을 틈타 침략하겠다는 계획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한 날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요나구니지마와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섬인 이시가키지마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에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날 일본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오키나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키나와의 상당수의 자위대와 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오키나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이 지역에서 해병대 전력을 늘리고 자위대는 공군기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2,000명 규모의 해병 연안연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사시 일본 난세이 제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난세이 제도는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유사시 해상과 공중에서 중국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난세이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전차와 대포, 상륙 장갑차 등을 배치한 것은 물론
대함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부대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일본의 중국 방어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후 쓰나미 상황에서 오키나와 자위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3일 대만 화롄 지진 후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후 대피해 있는 일본 자위대 공군기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침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공군기지는 기지 내 항공자위대 공군기들을 이렇게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공군기지에 있는 F-15J 전투기들과 공군기지의 다른 장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토인카로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피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쓰나미를 피할 정도로 높은 지형도 없을 뿐더러 이런 느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부 피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고 오키나와에 쓰나미가 몰아칠 경우 중요한 공군기가 물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자 일본은 부랴부랴 공항과 항만을 지정하여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유사시 대비를 위해 홋카이도 5항만, 시코쿠 4항만 등 전국 민간 공항항만 16개를 특정 이용 공항항만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 5곳, 항만 11곳에 자위대의 수송함 호위함과 수송기 전투기,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 3,1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리스크가 있어 특히 난세이 지역에서의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물류, 관광, 재해 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 군사 거점으로 간주돼 공격 목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과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쓰나미 때문에 공포에 떨었으면서 이제야 이런 투자를 시작한다니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은 이런 발표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허점만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위대의 처참한 실상과 허점을 알게 된 미군은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자위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역할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과거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뒤를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3년간 관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 자체가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치될 미사일은 SM-6나 해상 타격용 토마호크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플린 사령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따라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자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곧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약화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있을 수 있는 해상 봉쇄, 공군, 폭격, 상륙작전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미일의 육해 공군과 보급 등 3국의 긴밀한 공조입니다. 그런데 자위대가 잊을만하면 실망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니 미국으로서는 더욱 한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제라도 오키나와 등의 쓰나미 등에 대비한 방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랴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랴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J-35 모형이 등장한 건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연구 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 티, 디젤 추진, 스키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J-15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의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의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뭘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칠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씻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 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며 푸젠함은 랴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3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젠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년 전 대한민국은 저농도 우라늄 농축 방식의 추진 엔진 개발에 미국과 협의한 적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하여 호주와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재결함에 따라 한국군 핵잠수함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게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해안을 완벽하게 붕괴하기 위해 호주에 이어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 선언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력으로 개발한 8형통급 핵잠수함에 SLBM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비밀리에 공식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는 등 중국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인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준다면 호주와는 다르게 배신할 걱정 없이 중국을 가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정책을 한반도 주변에 자국 핵자산을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해와 남해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순회하며 한국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하는 전쟁 양상엔 이러한 보호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들의 발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SLBM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허용은 물론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방식까지 합의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중국 압박 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대전략 무기 개발을 연속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한국형 핵잠수함을 위한 농축 우라늄 엔진 역시 검토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핵잠수함을 SSBN, SUBMER-10 벌리스틱 미설 누클리어라고 부릅니다. SLBM은 ICBM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조용하고 은밀한테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숙명과도 같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최첨단 무기로 무한에 가까운 잠수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정이 공동 발간한 한국의 미래 건설 국산 신무기 체계의 백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신무기 체계 백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롭게 추진한 무기 연구 재개로 차세대 신무기에 관한 모든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의 한국군이 사용할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념을 소개한 것입니다. 신무기 체계에선 우리나라도 완벽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해 핵잠수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진짜 이유는 기존의 유인 핵잠수함과 다르게 무인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무한한 수준의 자망을 의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산 잠수함은 5년 이상 자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핵추진 엔진의 교체 주기는 20주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과 러시아의 유인 핵잠수함보다 자망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의 지속적인 보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공격형 기뢰의 설치 작업 및 정잘 탐색 작전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유사시 적군의 잠수함 또는 전투함을 신속히 타격하는 게 가능한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수상 및 수중으로 감시가 가능한 정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드론을 함께 전개하며 군사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전시에는 적군의 함정이 정박한 항만의 근저에 기뢰를 설치해 완전 봉쇄하여 적군의 함정 출항을 방해하고 출항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와 SLBM 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받게 예정인데요. 한국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란 고성능의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한국형 잠수함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산소가 전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작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한에 가깝게 자망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산 잠수함의 압도적인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신무기 재개 백서에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속 60km 속도와 수심 1000m까지 운행이 가능한 한국산 잠수함 동체에 한국산 핵추진 엔진을 채택한 잠수함은 도산 안장호급 개발로 습득한 저소음 스텔스 운행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드론 무기 체계와 연계할 수 있게 다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적 진영의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상승해 적국의 대도시에 미사일 초토화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여자하면 핵 잠수함은 핵무기, 즉 탄도 미사일까지 장작 가능해지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괴물 같은 무기를 보유했다는 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구축함에 탑재된 KVLS 미사일 발사대와 달리 잠수함용으로 특수 설계된 미사일 발사대인 KSS-VLS는 현무사 4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부여받았는데요. 기존의 현무 4 미사일과 달리 중금속을 줄여 관통력을 줄인 대신 오직 파괴력만을 위해 폭장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으며 현무사 4 SLVM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2단 로켓을 채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국의 대도시에 핵무기를 날려버리는 무기라면 SLBM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조토화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SLBM 현무 미사일을 대조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데요. 공격용 무기로는 백상어 중어뢰와 범상어 중어뢰를 발사권에 탑재해 향후 무인 잠수함의 배수량을 늘려 중대형 크기의 무인 잠수함이 탄생하면 KVLS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여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전술 무기를 국산 기술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의 전장에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려면 신무기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신무기를 한국이 먼저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고 개발 기술력까지 축적한다면 한국산 무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 전에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기 수출까지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향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을 진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밝히며 중국의 선박 건조 속도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깨달은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때문에 중국은 미국도 신경 써야 되지만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비밀리에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핵잠 개발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